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의사 와이프, 그게 바로 저였어요.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은요. 의사 아내이면 좋은 거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완전 깜빡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제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억만 꿈을 주고서라도 다시 돌려놓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런 걸 다 알아채기에는 제가 너무 여우 같지 못했었나 봐요. 항상 성격이 좋다, 서글서글하다, 그늘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살았는데 그게 화살이 되어 날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지금은 주변에서 네 탓하지 말아라,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들 해주고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저 자신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사기 결혼을 당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시댁은 아주 파렴치한 사기꾼들입니다. 저는 그걸 모른 채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부터 시모, 시부, 시누이 2명까지 감쪽같이 저를 속였어요. 대략적으로만 들어보아도 정말 놀라울 만한 일이죠. 시댁에서 사기를 당하다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부모님 속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만큼 주변에서도 정말 엄친 딸이다, 바르게 자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대기업까지 들어갔으니 저는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항상 격려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를 한 이후부터 선자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엄마 친구들부터 친구 부모님, 회사 사람들, 지인들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죠. 아무래도 여자가 이렇게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탐내하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살기를 바라셨는지 자꾸만 선자리를 주선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일에 집중을 하고 싶었고 다른 무언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하나를 섣부르게 시작하기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나가라도 보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선을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과 평생 백년 가약을 맺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그에 차는 사람도 없었고 마음이 설레어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상사분의 부탁으로 선을 한번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날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피부과 의사에 저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아서 얼마나 사람이 재고 까다롭겠어 하는 생각으로 당연히 깨질 거라 생각하고 나갔던 선자리였어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저와 잘 맞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배려할 줄도 알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가득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대화를 나눌수록 사람이 참 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게 일이 끝나면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쉬는 날도 겹쳤으니까요. 사람이 대화를 해보고 만나면 만나볼수록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멋진 아빠보다는 멋진 남편이 되고 싶어. 현서를 사랑받는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고 아이는 천천히 낳고 우리 신혼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어. 그저 달콤한 줄로만 알았던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저는
이 남자와의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원하는 말을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연애 경험이 많고 여자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문란하진 않았거든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연애 경험이 많은가 봐. 연애 경험은 무슨, 길게 만난 여자 한 명이 다인걸. 그냥 현서가 좋아지면서 현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뿐이야. 주변에 이야기하면 다 좋겠다,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항상 이 사람과 함께인 게 뿌듯한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8개월의 연애를 끝내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상견례 하기 전에 얼굴 뵙고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굳이 상견례 장소에서 볼 건데 미리 봐서 좋을 거 뭐 있겠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극구 사양을 하곤 했거든요. 그때는 그저 저를 생각해서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상견례 장소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진현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우리 우석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참하게도 생겼네요.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마. 제가 그전부터 찾아뵙자고 계속 이 사람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번을 안 데리고 가주더라고요. 이가 원래 여자친구 데려오고 이런 걸 잘 안 했나 봐요. 그렇긴 하지. 여자 데리고 오는 일이 많이 없었어. 혹시 현서는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은 천천히 신혼 즐기다가 천천히 계획하자는데 저는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커서 되도록 빨리 낳고 싶긴 해요. 아직 더 이야기해봐야겠지만은요. 우석이 말대로 좀 천천히 가는 건 어떨까? 지금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갔고 출산 휴가를 쓰면 다시 자리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분위기가 뭔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옆에서 입을 열었죠. 요즘 애 낳기 싫어서 정관 수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아니면 여자가 피임약을 챙겨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좋은 병원이 있으면 추천해 줄까?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돈 어르신들도 계신 데서. 얘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하는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우리 애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벌써부터 피임이라니 그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 처녀. 저희 아빠가 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싱숭생숭하면서 정신없었던 상견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에 오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피부과 의사의 가족들도 호의적이고 시누이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남편이 너한테 중립만 잘 지켜주어도 속상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더 확신이 섰던 것도 있네요. 그렇게 웨딩 마치를 울리게 되고 저의 달콤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정말 저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정말 잘해주는 남편이었죠. 일 마치고 집에 오면 힘들었지 하면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분리수거도 척척 해내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대부분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날이면 데이트도 좀 하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하고 싶었죠. 그런데 주말만 되면 자꾸 약속이 생겨서 남편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 주말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나갈 수가 있지? 나랑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치기에는 평일에 혹은 평소에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집안일에도 소홀하지 않던 남자였기 때문에 딱히 따져 물을 이유가 없었죠. 그저 결혼을 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남자들이 있다고 하기에 그럴 거면 빨리 아기를 가져서 우리 가정을 꾸리고 주말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늦게 가지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사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공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고 몸이 피곤해서 쉽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걸까 싶어서 남편하고 이야기도 해보았죠. 여보, 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현서야, 걱정하지 마. 좋은 복일수록 쉽게 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 네가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할수록 아기는 늦게 찾아오기 마련이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지금 우리 둘 그 자체로도 너무 좋잖아. 아니, 나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계속 손주 보고 싶어 기다리고 계신 거 알잖아. 차라리 나 회사 그만둘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대기업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회사를 그만둬.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당신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어. 나는 아기 엄마가 되자고 자신의 꿈, 노력 포기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미안해서 널 어떻게 보겠어.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고마워, 여보. 이렇게 남편이 저를 위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저 역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직 나 한 명만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면에 만약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환영해주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들러서 밥도 먹을 겸 어머님, 아버님 선물을 사가지고 혼자 찾아갔습니다. 마침 작은 신우도 와 있더라고요. 간 김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며 저의 고민을 살짝 털어놓았어요. 형님, 저 요즘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우석이가 속썩이니?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쉽게 생기지도 않고 그이는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속상해요. 아, 고민이 많이 되겠네. 너는 딸이 좋니, 아들이 좋니? 저는 그이 닮은 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듬직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요새는 딸이 재산이라고 하잖아. 딸이 최고야. 예전에는 아들 바라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 처대는 무조건 딸을 낳으라는 이야기 못 들어봤어? 네? 아, 그렇긴 한데 저는 딸도 좋아요. 그냥 그이와 저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온전한 제 편, 그리고 아이의 편이 되어줄 자신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 입양은 생각해 봤어? 네? 입양이라뇨? 아니, 그렇잖아. 이 정도 노력했는데 안 생기는 거면 몸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요새는 마음으로나 마음으로 키운다고 입양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저희가 아직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덜컥 입양이라니 좀 당황스러워요. 입양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아무튼 한번 생각이나 해보라고. 혹시 우석이가 입양이라고 하면 네 몸도 안 망가지고 직장도 그만두지 않아도 돼서 반가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형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저희 둘 다 노력하면 아기 생길 거예요. 형님이 저 생각해 주신 말인 건 알겠지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형님과 이야기를 한 뒤 제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양이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온전히 저만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해준 건지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당장 원해서 입양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혹시 저와 그이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내가 차별 없이 두 아이를 똑같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이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았거든요. 우선은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퇴근 후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남편은 생각보다 엄청 호의적인 겁니다. 낮에 형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아기 말이야. 입양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뭐? 입양? 갑자기 왜 입양을 생각한 건데? 형님이 요즘 입양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정도까지 안 생겼는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을 꺼내시더라고. 듣다 보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생각도 아닌 것 같아서. 아이, 누나도 참. 뭐 나야 당신이 힘들지 않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당신은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나는 딸이 좋을 것 같아. 너무 어린 애들은 솔직히 감당하기 너무 벅찰 것 같고 어느 정도 컸는데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의미 있고 좋지 않을까? 어? 나는 이왕 데리고 오는 거 아이가 기억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데리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그걸 치유해 주는 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렇지. 요새는 유치원생들이 참 예뻐 보여. 말도 잘하고 말이야. 아무튼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자. 당장은 우리 둘 다 직장도 다니고 아이를 케어해 주기엔 너무 벅차니까. 남편 말로는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냐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주말마다 혼자 있어야 하고 남편은 일이 있다,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피하기만 하니까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주말에도 피부과는 문을 열고 있고 하루밖에 없는 쉬는 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문제인 거냐. 나도 취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싹을 잘라버렸어요. 제가 과부도 아니고 언제까지 쉬는 날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겠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나는 일이 늘어갔는데요.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고민 상담을 할 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아니, 나 요즘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남편은 주말마다 나가니까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를 가봐도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말이야. 남편은 주말마다 어딜 가는데? 너 빨간 날에 쉬는 거 남편도 다 알고 있잖아. 연애 때는 어땠어? 연애 때는 별다른 거 없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주말을 같이 보낸 게 손에 꼽을 정도라니까. 사실 연애 때는 평소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었으니까 별 생각 안 했지. 그럼 어디 가는지 딸아는 가봤어? 응? 아니,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아니야. 요즘 가정적인 척 하면서 바람피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를 자꾸 미루는 것도 그렇고 너도 꼭 한번 뒤를 밟아봐. 집에 돌아오고 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남편의 뒤를 밟아도 되는 걸까? 이게 너무 집착처럼 느껴지진 않을까? 나중에 뒤를 밟다가 혹시 마주치게 되면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까?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주범이 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뒤를 밟는다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외로워하면서 앞으로 몇십 년을 보낼 바에는 차라리 한 번이라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따라가 보게 되었어요. 여느 날처럼 인사를 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척 있다가 급하게 뛰어나가 친구 차를 타고 뒤를 밟았죠. 한참을 가다가 멈춰서서 주차를 하길래 저도 얼른 주차를 하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따라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공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어서 몇 걸음 가지 않았죠. 그런데 제 눈앞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공원 같은 곳에 가서
어떤 어린아이와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놀아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한 가족인 양 만나서 아이를 들쳐안고 뽀뽀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뻥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그 옆을 보니 의문의 여성이 있었어요. 이가 바람필 사람이 없어서 유부녀의 애 딸린 여자를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저 아이는 다 알면서도 우리 남편을 아빠인 양 행동을 하는 건가 하고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띵 했죠. 친구는 옆에서 거봐, 내 말이 맞지? 바람은 현장 잡는 게 중요해. 지금 바로 가서 따져 물어봐. 라고 했고 저는 바로 차에서 내려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옆에 있는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아이는 누구고 이 여자는 누구야? 아, 현서야, 내가 다 설명할게. 놀랐을 거 알아. 일단 자리 떠서 얘기하자. 뭐야? 설마 우석이 너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결혼한 거야? 당신은 애 데리고 집으로 가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하연아, 아빠가 이따가 전화할게. 일 때문에 지금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빠라고? 아빠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이가 보는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건 저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근처 벤치로 가서 이야기를 마저 나눴어요. 남편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당신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바람 피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건 맹세해. 그럼 내가 본 장면은 뭔데? 얼른 설명해봐. 왜 저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냐고? 사실 나 첫 결혼이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사실 30대 초반에 한번 갔다 왔어. 돌싱이었어. 당신한테 말하면 내 흠이 우리 결혼을 방해할 것 같았어. 변명 같겠지만 나는 진심이야. 그러면 아까 봤던 여자애가 당신 친딸이다 그 말이야? 맞아. 7살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뺨을 올려 쳐버렸습니다. 고작 이런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 바보같이 살았었다니. 지금까지 제 인생이 너무도 아깝고 불쌍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 이건 사기야. 결혼이야 그렇다 쳐도 아직도 처자식을 만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그래서 주말마다 나간 거고 내가 외롭다고 말하는데도 무시한 거였어? 이혼은 했지만 아이 아빠인 건 틀림없으니까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 하고 싶었어. 널 외롭게 만든 건 정말 미안해. 당신 미쳤어? 속일 게 따로 있지 자식 있는 걸 속이다니. 그것 때문에 애기 천천히 갖자고 한 거였어?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신우까지도 다 알고 속인 거야 나를? 다들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나는 널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게 다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래 놓고 뭐 입양? 그럼 딸 입양 어린애보다 유치원생이 좋다는 게 저 아이를 두고 한 말이었단 거잖아. 우리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나는 치가 떨려서 당신하고는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렇게 집이 아닌 친구네 집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고 의지했던 남자가 이혼남에 애까지 딸렸다니.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고 제가 아닌 그 아이를 선택해서 나갔던 거라니. 아이를 질투하고 있는 저조차도 너무 못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권도 없이 이 남자와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아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외롭게 전철을 만나는 걸 두고 봐야 한다니. 제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짐을 가지러 간 집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죠.
아니, 집사람은 전혀 모른다니까. 자기의 몸에 문제가 있는 줄 알지? 내가 정관 수술했다고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것까지 걸리면 나 죽음이야. 누나,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말 제대로 맞춰. 끊어? 어,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정관 수술? 똑바로 말해. 내가 지금 들은 게 맞아? 아, 그게 사실은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아이 생각이 없어서 묶어뒀어. 현서야,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다시 풀 수도 있어. 우리 아이 갖자. 필요 없어.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미안하지도 않아? 배다른 형제를 가지는 걸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정관 수술? 그럼 내가 여태까지 내 탓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당신은 그저 우스웠겠어? 어차피 안 생길 텐데 하면서 날 가소롭게 보고 있었겠지? 현서야, 오해야. 나도 물론 우리 둘만의 아기 갖고 싶었지. 난 정말 널 생각한 거야. 난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 파렴치한하고는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당장 헤어져. 알고 보니 남편은 정관 수술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했던 상황인 거고, 그것도 모른 채 저는 매일 조마조마하며 제 몸만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결심이 더 크게 세워지기도 했죠. 이 사람은 조금의 미안함마저 없었던 거니까요. 당장 짐을 싸서 나와버렸고 그이하고는 그 이후로 얼굴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올라 이러다가 화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당장 저에게 닥칠 시련들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여태까지 입 꾹 닫고 모른 척했던 시댁 식구들, 감쪽같이 저를 속이면서 죄책감을 가지는 기색 하나 없었던 그이까지 아주 치가 떨리도록 소름 끼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시댁 식구들의 이상한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댁을 간다고 할 때마다 방어적으로 나왔던 것도 그렇고, 한 5시쯤 돼서 저녁 먹으려고 찾아가 보면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전화해 보면 다들 당황스러워하면서 얼른 집으로 가라는 게 예사롭지 않았네요. 알고 보니까 애엄마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하원이 어려울 때 대신 받아준 적도 있었던 겁니다. 참 우습죠. 그리고 한 번은 시누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남편과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웬 여자아이 옷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시누는 애가 없는데도 말이죠. 형님, 이거 무슨 옷이에요? 여자아이 거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 딸 건데 저번에 와서 자고 갔거든. 아, 초등학생 정도 되나 봐요. 아휴, 자꾸 귀여워라. 우리도 얼른 아이 낳아야 형님이 조카도 보고 예뻐해 주실 텐데. 그쵸? 아, 그럼. 참 예쁜 딸이겠네. 네? 딸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그렇고, 시댁에 갔을 때 신발장에 여자아이 구두 한 켤레가 있었는데도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티가 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왜 저는 그런 걸 아예 모르고 지나쳤는지, 그만큼 이 사람들을 많이 믿었던 건지 싶습니다. 가족 모두가 저 하나를 속이겠다고 그런 뻔뻔한 짓을 일삼아왔다니, 그것도 제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걸 알면서 그랬다니 더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참 쉽구나.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 말만 믿고 모든 것을 결정하긴 싫어서 전처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 씨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아, 예. 저번에 그렇게 가셔서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우석이가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결혼하셨다면서요? 네. 지금 그래서 너무 충격이 큽니다. 저희 아이가 있었다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 올 때마다 와이프와 이야기 됐고 쿨하게 보내준다. 자식 보러 가는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 하면서 이해해 줬다길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히 제가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그쪽이 죄송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아이가 그때 너무 놀라진 않았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 네.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요. 대기업 직원으로요. 그런데 그건 왜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 낳고 버려질 일은 없겠네요. 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석이가 저희 왜 이혼했는지 이야기 안 해요? 다 그 식구들 때문이에요. 지긋지긋한 시누이들의 시모까지.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이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 결혼하기 전부터 직장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예쁨 받지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나서도 각종 시댁 잔소리 집안일까지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요. 아이가 생기면 좀 달라지겠지 싶었는데 임신한 저에게 가진 것도 없이 온 년이 우석이 등골 빼먹으려고 임신까지 했네. 이제 너희 두 모녀를 누가 먹여 살리니? 이러면서 모진 말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쩜 그런 말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누이들도 뭐만 하면 자기 잔심부름 시키기 마련이고 저희 딸은 어찌나 미워하던지요. 누가 옛날 사람 아니랄까봐 아들이 아니라서 더 우석이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우석이에는 맞냐는 소리까지 했다니까요. 아,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도 이혼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알던 사람들과는 너무 정반대여서 충격이 커요. 다음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는 아주 천사 같았던 분이지만 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가차없이 사람을 버리고 짓밟고 무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하게 되면 이런 취급을 받을 게 뻔했던 거죠. 제가 여태까지 같이 산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봤던 시댁 식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은 것과 너무도 다른 현실 때문에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작정하고 속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너무 크게 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저는 그냥 확 터뜨리고 이혼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방향으로 제대로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행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우선 남편이 피부과 의사이다 보니까 벌이가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의사라고 하면 다들 결혼 생각을 가질 것 같고 저처럼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았어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찾아갔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사며 환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기 결혼하는 사기꾼이 무슨 병원을 운영하고 있느냐. 어쩜 깜쪽같이 7살짜리 애 딸린 이혼남인 걸 숨기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이건 사기다. 멀쩡한 대기업 직장까지 다니고 있던 내 인생에 이렇게 이혼이라는 줄을 긋게 만들었으니 이제 어쩔 거냐. 이렇게 소리를 한껏 지르고 나니 속이 좀 개운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수군거렸지만 저를 향한 수군거림이 아닌 그 일을 향한 손가락질이라는 걸 느끼게 됐을 때는 용기도 얻게 되었죠. 병원이랑 지인들에게 알리는 건 사실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았어요. 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일 테니까요. 병원 홈페이지에도 공개 글을 올려보기도 해봤고 쫓아다니면서 문제 삼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아버지가 운영하고 있었던 식당을 찾아갔어요. 예전에 가족끼리 밥 먹으러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도
전 저와 함께 드나들었던 곳이었겠죠. 아버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이건 사기 결혼이에요. 시아버님도 그이한테 제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제가 오자마자 당황하시더라고요. 아가, 우선 손님들 계시니 우리 나가서 차분히 대화하자꾸나. 이렇게 흥분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야. 아니요? 왜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세요? 아버님도 아들이 부끄러우세요? 7살짜리 딸이 있으면서 버젓이 미혼인 저와 결혼을 하고 이제 들킨 게 부끄러우시냐고요? 아가, 아니다. 아이고,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요? 무슨 오해요? 나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까지 할 겁니다.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이미 지역 카페라든지 전단지 등을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면서 남편의 병원과 시부의 식당에 대해서 소문을 잔뜩 내놓은 탓에 앞으로 빼도 박도 못하고 망하는 일만 남았을 것 같았네요. 가게에서 나와 도망가듯 뛰쳐가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현서야. 지금 어디니? 나랑 이야기 좀 하자꾸나.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다 알고 계셨으면서 같은 여자끼리 어떻게 그걸 숨길 생각을 하셨어요? 잘 생각을 해봐라. 너 우리 우석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었니? 그저 배경이 좋고 집안이 괜찮아서 선택한 거야? 네? 어머님, 그게 지금 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이가 좋아서 결혼한 건 맞지만 제가 봤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충격받은 거예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아이를 너한테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딸이 하나 있으니까 종종 얼굴이나 보고 오겠다는 게 다였다. 너도 아이를 원했으니 아이 한번 낳아보면 얼마나 정이 갈지 어느 정도 상상이 가지 않니? 그럼 저는요, 어머님. 나중에 태어날 저희 아기는 무슨 죄인가요? 혹시나 나중에 그 여자가 찾아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온 식구가 작정하고 저를 속였는데 어떻게 얼굴 마주 보며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어머님부터 아버님 시누이까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어찌나 하던지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까지 찾아온 적이 있어서 한바탕 난리가 나곤 했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나오자마자 친구를 만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친구도 제 일처럼 화를 내주면서 저의 혼인 무효 소송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적이 처음이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던 찰나여서 혼자 힘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사실 친구 남편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마워, 영지야. 내가 진짜 나중에 통 크게 대접할게. 그리고 사례비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야, 친구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그럼 파렴치한 인간은 내 인터넷에서만 들어봤다 얘. 어쩜 이렇게 온 가족이 널 속이고 멀쩡한 너를 이혼녀로 만들 수가 있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혼보다는 혼인 무효 소송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지. 방법을 찾아보자. 너 증거도 다 가지고 있다며. 무효 소송은 물론이고 네 인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확실히 해보자고. 그렇게 친구와 친구 신랑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보다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게 저에게 이로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시댁 쪽에서 속여서 미안하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아이만 보게 해준다면 착실하게 너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온 문자 메시지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대답을 유도하기도 했죠. 또 통화 내역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파일로 뽑아서 모두 증거로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친구 신랑이 도와준 덕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부모 복, 친구 복은 있는 편인가 봐요. 그렇게 혼인 무효 소송에 거금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넣었더니 그 소식을 들었는지 바로 전화가 오는 거 있죠? 가게도 망하고 병원도 문 닫기 직전이라서 가족들 모두가 아주 초상집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조금이라도 용서받고 싶다면 시댁 식구들 다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라. 한마디 딱 하고 끊어버렸죠. 그로부터 3일 후 저희 친정집에 시댁 식구들과 그 인간이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쪼르르 와서는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 가족들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사부인, 그리고 아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정말 널 진심으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그만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거야.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미 우리 가족으로 맺어진 거잖아. 우리 한 번만 봐줘라. 지금 소문 다 나서 식당도 망하고 병원도 팔이 날리고 난리야. 거기다가 손해배상까지 하면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이 병원을 어떻게 차린 건데? 제가 용서 이야기를 꺼내서 조금이라도 달래보려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지체할 것도 없이 바로 소금을 한 대접 가져와서 한 움큼 쥐고 시댁 식구들에게 잔뜩 끼얹어 주었습니다. 어디 사기꾼들이 남의 집에 기어들어와서 입 빨린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소리를 버럭 지르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이런다고 우리가 망할 것 같아?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하는 시누이를 이 기집애가 조용히 해. 싹싹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한걸. 이렇게 말하며 시모가 끌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허탈하면서도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제 마음이 간혹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시누이가 했던 말들,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속이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전 저와 아이와 있을 때 지었던 표정들이나 말투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곱씹으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받아준다면 저는 매일매일을 후회하면서 지내게 될 게 뻔하니까요. 세상에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저도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게 되었고 남편은 2번이나 결혼을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시부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가 남았을 거고 저희 부모님은 그저 딸이 안쓰러워 매일 눈물만 흘리고 계시죠.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파국을 불러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얼른 일어서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모두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 완성되게 된다면 저는 다시 미혼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와서 또 좋은 남자를 찾고 결혼을 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게 다행이기도 하죠. 아이가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선택을 섣부르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요. 결혼 생각이 딱히 없던 저에게 그저 사람 하나 보고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기 때문이죠. 요새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개운하기도 하고 나머지 한편으로는 찝찝하기도 해서 기분이 마냥 나쁘지만도 좋지만도 않거든요. 미친 척하고 지금은 제 얼굴에 침 뱉긴 걸 알면서도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소문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신상까지 다 팔려서 매장을 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날이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런 힘들고 고된 일 없이 그저 평탄한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